자, 반갑습니다. 기술독립군 제121차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더스트리 5.0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미래학회 우리 이명호 부회장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기술독립군 활동 계속 이렇게 저도 간간히 지켜보고, 그리고 또 카톡에서 오는 저희 회장님 매일매일 아침 그 메시지랄까요, 편지랄까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을 진짜 2년 동안 이끌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저는 미래학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기술과 기술의 변화를 파악을 하고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특히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학회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5.0, 4.0에 대해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4.0에서 5.0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저도 이제 공부하는 인더스트리 5.0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0을 넘어선 뭔가, 또 우리나라 미래 전략이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김에 제 책 소개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디지털에 의한 사회 변화 쪽을 연구하면서 몇 년 동안 했던 연구 결과를 재작년이겠네요. 작년 초입니다. 네, 책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이라든지 그리고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책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자부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술과 사회 변화,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더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한계를 드러내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한계를 드러냈는지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산업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이 가져온 혜택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이 세계경제 포럼이었고, 그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졌고, 이 시기에 바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 바둑대회가 있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진짜 세계 큰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충격을 줬던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7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 혁명위원회라는 것은 정부 조직 속에서 혁명위원회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든지 체제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 혁명위원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데, 무려 그렇지 않은 평화로운 시기에 혁명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이름 들어간 거는 거의 5.16 군사혁명 이후에
처음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뭐랄까 야심차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제 4차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로서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 이게 사실 상당히 이 야심찬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한 100여 번의 모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놨는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디지털 쪽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아이코리아 4.0,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4.0, 4.0,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것을 한국형 버전으로서 아이코리아 4.0이라고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것이 지능, 혁신, 포용, 소통, 이렇게 하고 인이라는 것에서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진짜 사람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메시지는 여기는 다가오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제로서는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하겠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산업 인프라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아이코리아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남아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반성의 결과라고 할지 아니면 또 한 번 역사적 단절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4년 동안 활동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 큰 흐름을 형성했던 전략이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그에 대한 활동을 했던 사이트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디지털 시대의 분석 갱유가 아닌가. 우리가 역사를 계승하고 는 측면에서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도록 홈페이지가 날아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했던 것은 이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 우리나라 이 업체도 아니죠. 페이스북에서 유일하게 그동안 했던 것들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여러 활동들은 지금 현재 평가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제 디지털 전략 이런 것을 발표를 했죠. 비전, 목표, 5대 전략,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변화들, 이런 것까지 포괄했던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디지털로 좀 좀 포커스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운 전략들이 등장했지만, 이전 활동의 연속성들은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런 의문점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짤 때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마련을 한다, 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좀 뭐랄까 입장과 시각, 이런 것들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나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어디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인식이 있으면 바로 행동이 조율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행동들은 줄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들, 어떤 것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돈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들은 바꾸고, 새롭게 도입할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미래 전략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두될 때도 그냥 트렌드를 따라서 용어를 도입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잊혀지니까 또 디지털 코리아라는 또 새로운 키워드를 또 제시한 시기 됐는데 정확하게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무엇을 고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증가 저는 감소나 증가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달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일시키는 것. 저희는 기술 독립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행동을 일치시키면 아무래도 성과가 볼 수 있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힘을 뻗는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뭐 달성할 무엇인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더스트리 5.0이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좀 보고자 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5.0으로 기본적으로 넘어간 이유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용어나 개념의 기원은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좀 세계적인 키워드로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 기원이 되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 추진했던 하이테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테크 전략은 2006년도에 추진됐고 지금도 하이테크 전략은 여전히 2006년이니까 14년, 한 17년 정도 여전히 뉴 하이테크 전략이 됐던 하이테크 전략 2020이 됐던 계속해서 하이테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일관되게 독일은 하이테크라는 전략을 일관되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2016년 상황에서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었는데 중국이 저가로 이렇게 공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IT 강국인 미국이 스마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스마트 제조라는 것을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제조력, 아날로그에 기반했던 제조 강국이 독일이 위험에 처하겠구나 이런 것을 인식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이테크를 산업에다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하이테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테크 전략에서 파생된 것이 산업 전략으로서 나온 것이 인더스트리 더 좀 발전시킨 것이 인더스트리 4.0이고라고 보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략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유지하고 관철시켜야지만이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더스트리 4.0이 주는 교훈은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정구철 회장님께서 여기서 메시지에서 선지인의 이런 측면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 기술만이 아니고 인문학, 사람 이렇게 해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 4.0이 너무 산업적 측면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산업이 변하면 산업에서 일하는 공장이 변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어떤 능력들을 갖추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온 것이 노동 4.0이었죠. 이 노동 4.0이 나온 이유는 자동화가 될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실업이었으니까 이런 실업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노동 내지는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산업화가 되는 것을 저항했던 역사적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하는 관계 산업과 노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동 4.0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또 노동 4.0이라는 책 마찬가지로 독일의 노동 아르바이트 4.0이죠. 이것을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은 한 100여 권 정도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렇지만 노동에 대한 책은 한두 권. 제가 노동 4.0이라는 거는 유일한 거고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동 4.0으로 했던 거는 찾아보시면 없을 것입니다. 제 책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시각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이제 산업혁명에서 노동자가 보다 이제 작업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규멘트드라는 개념들, 근력을 보강시켜 준다든지, 도구를 써서 정밀하게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작업자의 건강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자동화 기계와 사람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산업과 노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작업하는 방식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독일은 이제 추구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나 투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 그렇게 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측면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만, 이 하나의 이것이 그러면 그대로 여전히 이 제기된 측면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계속 쭉 가야 되는데, 한번 제동이 걸렸죠. 다 아시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당장 걸린 것이 공급망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모든 상당히 많은 제조 물품, 일상적인 생활용품, 의료용품까지 공급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생산 차질이 생기니까 유럽에서는 마스크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조차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효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밸류체인의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들이 긴 밸류체인들을 어떻게 자국 내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밸류체인을 만들 것이냐. 또 하나는 너무 이 산업의 효율성, 생산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이것이 산업의 발전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풍요나 전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추진이 되면서 많은 혜택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더라. 이것은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위험들, 감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독점의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부가 너무 편중되는 것, 승자 독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원 낭비, 생태 파괴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각의 제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 그죠? 인더스트리 4.0, 5.0을 주장한 데서는 기존의 산업이나 여기선 산업은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하게 주주 가치를 중시했죠. 기업은 이득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득을 내서 주인인 주주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돈을 벌어줘야 된다. 이것이 주주 자본주의 내지는 주주 가치 중심이었는데,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 번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3세계에서 노동 착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돈만 벌 수 있는 식이 되면 기업이 평판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전체 사회에서도 결국 이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주주만이 아니고 공급자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기업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이해를 증진시켜야 된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내지 이해관계자 가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더스트리 5.0에서는 산업의 새로운 역할로서 이제는 산업이 이해관계자들만이 아니고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도 나서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5.0에 대한 가장 큰 가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풍요를 이루었던 배경에는 산업화가 있었고 그 산업화에는 에너지나 탄소 배출을 늘리면서 결국은 지구온난화까지 가져온 거죠.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풍요로움은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가 위태로워지는 인류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2045년이나 2050년에 온도가 산업화 이전 산업화 시기보다 1.5도에서 2도 내지는 3도까지 되면 거의 뭐 찜통 효과로 해서 그 기후가 회복 불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실 기후 변화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죠. 올해 우리는 추웠고 유럽은 따뜻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어떤 위험으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산업이 해결하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산업체나 기업이 우리한테 풍요를 주면서 이면에서는 이렇게 지속가능 위기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산업이 전면에 나서서 지속가능 위기를 해결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 인더스트리 5.0의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지속 가능성 이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도 처음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아젠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발표 자료에 지속 가능성과 ESG 이도 이제 큰 흐름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 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이런 것들이 뭐 소비자들에 대한 멋짐이라든지 나는 뭐 가치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기호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서 이런 것을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도 이제 ESG라는 새로운 뭐랄까 경영의 기본 룰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지속 가능성, 지구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해결의 주체로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저는 좀 이 기업이 좀 변화해야 될 것들 방향들은 잡았지만 앞에서 제가 인더스트리 5.0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기업이고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기업이고 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유럽은 이제 이 EU, EC로 통합이 되고 있죠. 한 국가가 아니고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연방같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독일에서 제기했던 인더스트리 4.0을 어떻게 하면 유럽 전체의 전략으로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유럽에서 제기했던 유럽 비전 2030과 접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2030 비전은 쌍둥이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린딜, 녹색 성장일 수 있고 하고 또 디지털화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결합하는 프레임으로서 인더스트리 4.0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인더스트리 5.0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 내부 연구 그룹에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인더스트리 5.0이라는 것이 유럽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으로서 격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은 공식적이냐 하면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의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혁신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지만 EU 전체의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공식 전략이라고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무자 그룹에서는 이것을 프레임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 기본
표준으로서 정착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 주로 디지털화의 측면을 맞췄고 특히 사물 인터넷에 기반해서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다면 인더스트리 5.0은 사람과 지구 그리고 번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추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 인더스트리 4.0은 번영 정도, 뭐 편리함 이런 정도였다면 인더스트리 5.0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산업화, 지구를 위한 산업화, 번역을 위한 산업화 이런 큰 개념으로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개념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나 산업이 상품과 생산 서비스로 수익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류의 삶에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의 새로운 비전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인더스트리 5.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속 가능성이다. 회복 탄력성.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산업이 추구해야 할, 내지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지향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에 따라서 인간 중심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된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체적인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집중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자동화 6가지 중요한 기술들 방향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동화를 넘어가지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으로 가야 된다. 지금 최근에 이제 챗 GPT 하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또 자동화를 해서 전문적인 일, 기사도 써주고 뭐 보고서도 써주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항상 기술은 인간과 결합이 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든지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쪽에서 작용이 활용돼야 된다. 그렇게 접목돼야 된다. 그리고 생물 기반의 바이오 기술이나 바이오로 만든 새로운 스마트 재료 최근에 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바이오 미생물을 개발을 한다든지 대체육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생물 기술을 기반한 것들이죠.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석유에 기반한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바이오로 기반한다. 그래서 바이오로 되면 이건 다 썩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이거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과 디지털 그래서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최적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관한 것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 분석은 이제 인공지능이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기술로서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을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면 인더스트리 5.0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얘기 드린 인간 중심, 회복 탄력성,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6가지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기 위해서 이 밑에 예시해 둔 것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략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것인지 효과를 내는 투자 방향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의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투자를 할 때마다 뭐 이것이 어떠냐 저거냐 이렇게 논의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CES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는 지속 가능성들을 높이는 측면들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또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물을 수도관을 청소하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휴대용 풍력 발전소라든지 배터리 저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주목받는 기술로서 CES에서 부각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기업의 역할들이 지속 가능성의 역할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관한 그 부스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더스트리 5.0을 달성하기 위해선 6가지 기술 분야 그리고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산업적 경쟁력들을 높이겠다. 그리고 그래서 유럽의 산업적 경쟁력들을 높이고 유럽의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인더스트리 5.0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저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돼 있지만 이런 지금 인더스트리 5.0이 제기하는 것 같은 이슈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들을 제시하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좀 포부를 보여준 것이 인더스트리 5.0에 대한 저는 좀 그때 크게 볼 수 있는 자기네들의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인더스트리 5.0은 뭐 기업의 문제를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좋은 인재들을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측면이 아니고 많은 여러 측면에서 이것이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증명 내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더스트리 5.0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하면 모두를 위한 인더스트리 5.0이 되겠다. 일자리와 성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인류 사회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더스트리 5.0이 디지털화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 사람과 지구 번영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 인더스트리 것이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과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 이것을 지향점으로 기업이 가져가야 된다. 것이 인더스트리 5.0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빈약하죠. 철학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다든지 뭐가 보면 또 다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허물고 그 위에 또 다시 또
또 쌓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는 높아지지 않는 거죠. 모양은 다른 모양일 수 있지만 높아질 수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인더스트리 5.0과 같은 좀 포괄적인 프레임들, 기술과 인류 사회와 번영, 경제 이것들 이런 측면들을 다 포괄하는 프레임들을 좀 내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소사이어티 5.0을 하고 있는 것도 한번 좀 본받을 만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려 이제 수렵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 변화를 이제는 5.0 초스마트 사회 소사이로서 소사이어티 5.0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사회 발전이라는 프레임 속을 큰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정보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정보사회에서 이제 소사이어티 5.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커넥트라는 개념. 그래서 재화와 재화,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업과 기업, 뭐 인간과 인간, 뭐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을 다 커넥트를 통해 융합이겠죠. 이질적인 요소들을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제기했다는 것도 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IoT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바이오나 유전자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접목시킨 것이 이제 5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뭐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이든 5차 산업혁명이든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인더스트리 4.0이 나오고 독일에서 나온 것들은 다 산업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연구자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현재의 문제 정의를 하고 해결책을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들 다른 집단들, 산업계, 연구계, 정부 이것들이 각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이테크 전략이 나오고 인더스트리 4.0 전략들이 나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은 프레임을 제시하냐의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모여서 해결하고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서 통일된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장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협력해야 될 때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보고서 그리고 한국이 바꿔야 될 것들, 강화시켜야 될 것들을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이 되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이런 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지금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자, 우리 채팅에 올라온 거를 먼저 한번 쭉 좀 봐주실까요? 네, 채팅에 보겠습니다. 올라온 부분이 맨 처음에 양영진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기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따라가려면 학습, 선도하려면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식별하고 문제를 정의하는데 문제 정의 없이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니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전략으로 보셨는데 우리나라의 비전은 무엇으로 세워야 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비전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이렇게 주시면 질문요.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사실은 저도 이제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좀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논의의 장을 먼저 만들고 그 속에서 서로 간의 자기 주장들을 하고, 그리고 전제는 또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또 그다음에 그걸 소화시켜 가지고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런 자세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자기 주장을 나는 여기 가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겠어.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보고요. 뭐 저도 뭐 우리나라 비전 뭐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저로서는 뭐 아까도 산업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 이 도시라는 것은 융합적인 공간들이죠.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생활이 있고 또 뭐랄까 오락이랄까 즐거움이 있는 곳이 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소멸이다, 수도권에 의해서 너무 적어되면서 그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넘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부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비전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 되면서 농촌 인구를 도시로 다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불균형 상태가 됐죠. 이것을 다시 균형 상태로 해가지고 어떤 모든 자원과 모든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전략이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를 보지는 아직은 못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도시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도시 모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는 기술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진짜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면 세계의 인재들도 분명히 몰려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이 미국이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거 미국이라는 땅에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미국이란 물론 제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인재들을 다 갖다가 사실 국적으로 따지면 오리지널 원 국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은 반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뭐 인도, 유럽, 중국,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전략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요새는 뭐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뭐 발리에서 가서도 일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어디에서 강원도 어디에서 그런 뭐 좀 더 진짜 여기는 내가 살고 있고 일하고 싶은 도시야.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답변이 좀 그다음에 김관도 교수님이 질문하셨네요. 인더스트리 4.0은 제조 공정 과정에 로봇이 작업하기에 적합하게 규격화되어 있어 제조 현장에서 더 이상 인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5.0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과 로봇이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질문하겠어요. 이게 사실 그, 이, 그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같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량 생산 시대의 자동화하고 동일한 품질을 동일하게 생산에 찍어내듯이 하는 시대의 자동화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진짜 다양한 이것 제품들을 요구하는 진짜 맞춤형 제품들을 요구하는 시대에 자동화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는 지금 대량 생산 시대에 우리가 자동화가 앞섰다면 이제 맞춤형 생산에서의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반복적인 거하고 비반복적인 것들, 사람이 개입하는 것 이것들을 적절히 융합을 해야지만이 맞춤형 생산들이 가능하고 또 트렌드라든지 유연 생산들이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자동화해야 할 부분 그리고 사람한테 남겨져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산업 현장에서는 각각의 측면에서 좀 다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을 결국은 남겨야 되죠. 코스트를 줄이고 그리고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 4.0을 하면서 지멘스 공장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에서는 작업자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 전체 그 생산 라인에서 빠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의 기능들이 추가해야 될 것들, 품질을 개선해야 될 것들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 가치, 제품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몇십 년 동안 공장의 규모나 작업자 수는 동일했지만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량과 이득은 몇 배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에 김형식 교수님이 질문하셨네요. 산업 5.0이 아니라 사회 1.0 혁명은 어떠신지요? 네. 산업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혁명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중요하면 사람이 나중이구나는 인식하는 반대 시대에 살고 있을 건데 신뢰 회복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뭐 결국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산업사회가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인더스트리 4.0이냐 그 4차 산업혁명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디지털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산업의 프레임이 아니고 산업사회가 엔진이라든지 그랬다면 지금은 IT나 반도체나 이런 거에 기반해서 완전히 기반 기술, 범용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다른 것이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4.0이 아니고 디지털 1.0, 디지털 사회, 디지털 혁명 1.0 이렇게 됐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이 5.0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프레임이 야 이건 사회 1.0이야 이렇게 프레임이 바뀔 거라고 또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 이렇게 지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뜨는 것보다는 산업의 역할이 변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산업 5.0이 여전히 아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산업이나 기업이 뭐 풍요는 주지만 뒤에서는 지구의 위기, 지속 가능성 위기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풍요도 주고 지속 가능성 위기도 해결하는 주체가로서 산업이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산업 5.0이 유효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중요한 혁명으로 가야 되지만 그동안 산업이 탈바꿈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산업 5.0 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 우리 김영인 박사님이 얘기하셨네요. 한국의 미래 전략은 국가 전략인지 산업 전략인지, 누가 전략을 수립 기획할 것인지, 누구에게 제안하는 것인지, 미래학회 역할과 기능은 정립되어 있는지, 우리 미래학회 소개 겸 해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뭐 저도 이제 이 지적을 넣으니까 저도 이제 내가 이 국가 전략을 얘기한 건지 산업 전략을 얘기한 건지 뭐 혼돈 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이 인더스트리 5.0이라는 이런 것들은 인더스트리라는 얘기는 했지만 국가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전략적 차원까지 돼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산업체만이 이 역할이 아니고 산업체와 또 연구계, 과학기술계, 그리고 정부 이런 내지는 또 그것을 기업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도시, 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국가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우리나라는 그 산업 전략을 여전히 정부 공무원이 짜고 있다 보니까 겉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작동했었죠. 강력한 개발 독재 시기에는 공무원이 국가가 정한 전략에 따르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전없고 민간이나 재벌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워낙 그 자체 역량도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아직 못 짜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봅니다. 같이 전략을 짜게 되면 이거 전경유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시대를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서 가지고 산업계, 소비자, 정부 이런 이 여러 주체들이 같이 전략을 짜야지만이 그 전략은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얘기를 기업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산업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나 공무원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건 형성되는 거는 여전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전문 분야를 가지고 큰 방향에서 개선될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모임들, 기술 독립군 같은 것들 그래서 하나의 의견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공감대를 통해서 독일에서 했듯이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한 워킹 그룹 같은 것들 형성돼서 거기서 전략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학회 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정기 대표님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셨는데 저 질문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없으시면은 어떤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이제 뭐 거의 클로징을 좀 하도록 우리 주민보 대표님 손 아니 드셨네. 저 미래학회 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회장님이 끊으셔요? 시간이 되겠어. 제가 그냥 미래학회 2, 3분만 그 미래학회는 저기 뭐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내지는 기술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분야에 보면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이 우선 많고 그리고 분야로 보면 뭐 사회학서부터 저 같이 기술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학, 경제학, 다양한 진짜 행정학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미래는 진짜 어떻게 변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미래를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다 경고를 내지는 지식을 알려주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겠어. 이런 문제제기 집단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이제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문제제기를 우리는 해결을 그 남이 해결했던 문제도 우리도 같이 해결하는 식으로 이 학술 집단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하는데 새롭게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미래 변화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을 미리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이게 들으면서 느낀 점이요. 문제 제기는 미래학회에서 하시고 네. 문제 해결은 기술 독립군에서 하겠습니다. 자, 주민보 대표님 손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새로운 것은 아니고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중소기업 과거에 그런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비교적 IT 업계인데도 7명 뽑아 나오면 9명이 나간다든가 또는 지금 그런 중소기업 경영자가 한 6, 70대인데 더 이상 제조업은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하고 이건 저도 지금 그 어떤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금 기술자가 70대 분이시거든요. 그다음에 사장님은 60대 중반이시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이 비자 만료되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들이 나가면서 이제 습득한 기술도 이제 같이 한국에 남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빠르면 5년 또는 늦어도 10년 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허리 아래로는 지금 간신히 집행하고 있는데 허리 위쪽은 이 인다 4.0, 5.0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런 데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하고 관련 주제는 아니겠지만 이 5년, 10년이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5.0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밑에 기반부터 좀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을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화두 그냥 너무너무 큰 주제 또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패싱하고 우리 양영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거 짧게 한번 우리 이명호 대표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명호 회장님께서. 그 워낙 우리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창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성장 동력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든 각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좀 더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네. 네, 그 창조력은 학교 교육 수업부터 산업 현장서부터 다 포함된 측면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 창조력들을 발현시키도록 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력을 하기 위한 도구를 기술 독립군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끝내는 부분으로서
정신 의존에서 정신 독립으로, 기술 의존에서 기술 독립으로, 경제 의존에서 경제 독립으로 기술 독립군이 앞장에 섭니다. 이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